한국지역 언론인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매일 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대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시고 1980년 구로3공단 남성전기노동자 교육부장을 시작으로 구로1공단 대구오페럴 미싱사,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3번 하셨어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 당대표는 정의당 당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17대, 19대, 20대, 21대 4선 의원님이시고요. 지난 5년 전에는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셨고 현재는 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우리 패널 분들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일보의 김두수 이사님이신데 우리 KLJC 5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두수 패널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클럽의 8, 9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경북매일 김진호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희 클럽의 지금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청투데이 박명규 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오늘로 대선이 44일 남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전환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함락에 끌어올리고 국민 대화합을 통해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국가적인 관심사항이나 의제는 물론 각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향후 후보님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당선될 경우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1부는 전국적인 의제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등에 대한 공통 질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2부는 각 시도별 현안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공통 질문과 지역 현안 질문에 대한 간단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과 추가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의 경우는 답변도 3분 이내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간단하게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먼저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또 여러 기자님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 심상정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 또 농민들, 장애인들 이런 지어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것이 저 심상정의 소임입니다. 변방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을 비주류에서 주류로 만들어서 승리하겠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대통령 후보가 청년들을 찾아다니지만은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역 청년들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거점 대학 학생들을 만나 강연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 관심 주는 정치는 없다.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다 소외되고 기회가 막혀 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수도권 경쟁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70년 한국 경제는 모방과 추격 경제였습니다.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자원을 몰아주는 경제였습니다. 그렇게 추격 경제의 수혜를 독점한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거기에서 소외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또 과거 세대가 불균형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 세대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청년과 지역 소멸, 청년과 지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공정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이것이 곧 시대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첫째로 아마 다른 후보들은 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70개 혁신도시로 활력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 그 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200개 강소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과 수도권 간의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생활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70개 중진료권의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육 격차인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1인당 정부 투자액의 격차가 서울대하고 지방하고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을 통일시켜서 지방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다원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개설해서 지금 개헌 이전에라도 다음 정부에서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계획되고 있고 거론된 것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제 균형 발전론의 중심에는 그린노믹스가 있습니다. 비대면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경제하고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린노믹스는 그 자체로서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또 그 관련된 그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또 그린 농어산촌 그러니까 생태 농업 이렇게 전반적인 그린 전환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런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 50만 개 그리고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돌봄과 녹색 전환에 관련된 그동안에 이른바 사회적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그 노동에 실제 소득을 부여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총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7, 80년대에 지역에서 낳고 자라고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 지역 공단, 산단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강국의 기초를 만들어냈듯이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를 통해서 녹색 제조업 르네상스를 불러와서 지역 경제가 러스트벨트로 변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번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을 제동을 걸고 언론단체와 함께 이를 반대했습니다. 정의당의 반대는 언론중재법 폭주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강화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언론개혁이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왔고, 또 정의당은 지역신문 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사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또 지역 신문을 지원해서 지역 언론이 지방 권력과 또 수도권 기득권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우리 고양신문 대표가 지역 언론 또 협의회 대표를 맡아서 여러 기회에 지역 언론의 실태와 또 지역 언론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 국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지역 언론 여러분들 지역 언론의 발전과 또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동지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후보님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자들은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부 공통 현안 질문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두수 경상일보 본부장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수도 울산의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한국 헌정사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개혁이라든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좀 더 앞서가는 사실상 진보적인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도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20대 대선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여야가 많은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치하고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 거대 여야의 많은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의당이 이 두 개 정당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것만큼은 정의당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정책과 공약이 있으면,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한 두 개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의 대표적인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섭섭합니다. 사실 지금 후보들이 낸 공약 중에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약이 저 심상정이 낸 주 4일제 공약입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낸 게 신노동법과 주 4일제인데요. 신노동법은 그동안 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그동안에 다양한 노동의 분화 또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고 있고,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법 밖에 독립사업자라는 애매한 그런 지위를 갖고 이제 그 노동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노동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다고 하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 4일제 제안을 드렸는데 이 주 4일제는 이제 심상정의 공약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제일 공약, 특히 2030 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2030 세대가 이 주 4일제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2030은 그러니까 95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했는데 그 전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표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런 시대 정신, 국민의 열망을 받아안나 실천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주 4일제는 반드시 이제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있다 된다 이런 또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도 추진할 것이고 또 시민들의 동의도 더 크게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 또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한선도 대폭 올려서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신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것이 첫째는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 그리고 심상정 케어로 제시된 100만 원이면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최저 시민소득 1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하한선을 100만 원까지 올린 안으로서 대한민국이 빈곤 제로 사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지금 유럽 복지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무상 의료와 내용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연간 소득의 2%를 상한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2%면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비가 1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개인 부담은 연간 100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10조 정도가 더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간 보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83가구가 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한 가구당 5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고 월 평균 32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보험료의 5분의 1만 건강의료보험에 투자하면 지금 100만 원 상한제가 실현 가능합니다. 개인당으로 치면 1인당 100만 원, 죄송합니다. 개인당으로 치면 1인당 만 원씩만 더 내면 100만 원 상한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 최저시민소득과 그다음에 100만 원 의료비 상한제를 설명드리고 재정구조도 말씀드리고 국민들께서 흔쾌히 결단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지역 발전 방안하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민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요. 군 단위를 넘어 시 단위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완전한 재정 분권과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의당과 후보님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하고 또 혹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즉에 정의당은 개헌 안에 지방분권 강화 개헌안을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이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의회를 둔다는 것 이외에 별도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 첫째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우리 헌법의 규범을 바꾸자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은 지방 사무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해서 예를 들면 지방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말하자면 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명시한다. 이렇게 해서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만 지방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법령 제정권도 지방 사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함께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부여하자. 그렇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법률에서 중앙 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사무를 말고는 지방 그 정부에 위임해서 집행한다 해서 지방 정부의 행정권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 정의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재정권 문제인데요. 지방 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지방 정부 재정권도 신설하는 방안, 이렇게 5가지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뒷받침하는 조항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이미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기초가 돼서 개헌 이전에라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에 관한 법을 통해서 최대한 실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 우리 경북매일신문 김진호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경북매일 김진호입니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최근에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개혁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공약을 이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재정이 계속 지금 크게 확대 재정이 되고 있고, 또 적자 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포퓰리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 결국은 국민연금도 계속 어려워진다는 것은 뭐 상식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조만간 고갈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심 후보께서 이 개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국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신다는 건지 사실은 좀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그 정의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한다 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정의당에서도 찬성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보류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좀 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가지를 말씀 여쭤보고 두 싶습니다. 번째 노동이사제를 정의당이 유보했다고요? 제가 그 질문을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보류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요?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2030이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청년들에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거죠. 지난 34년 동안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아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일하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다. 또 경쟁한다고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전전긍긍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공정 문제가 제기됐고 그 핵심 의제로 연금 개혁안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안을 이제 내셨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저 심상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돈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의 노후 보장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매우 작은 연금 수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수지가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은 보험료 납부액과 그다음에 수급률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여가고 이것이 후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 거라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공약으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수지가 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게 됐고, 또 앞으로 이런 누적적인 재정 수지 불균형이 후세대뿐만 아니라 이 국민연금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더 내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한 번에 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노후 보장 문제는 기초연금,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했고 싸워왔고, 이번 이제 대선 기간을 맞이해서 공공부문에 한해서 지금 큰 당 후보들이 수용을 해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뭐 정의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지금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거버넌스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과 이익을 나누고 상생하는 그런 그 지배구조로 나가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노동이사제, 기업주와 더불어서 기업의 생산을 책임지고 또 기업의 성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해법이 바로 노동이사제입니다. 그래서 단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 우리 충청투데이 박명규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충청투데이 박명규입니다. 최근 뭐 여론조사를 보시면 좀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0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심 후보님은 12월 셋째 주까지는 5%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안 후보는 10% 중반대, 심 후보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1,000만 노동자와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 정당이 그 양당 체제에서 많은 메시지를 준 것도 확실한데요. 그 진보 정당의 한계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 정당의 보기 드문 사선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운아죠. 저와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능한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직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후배 정치인들의 공직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사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면 어때? 특히 저를 아끼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뭐 저희 친정 부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들 뜻대로 제가 큰 당 가서 했다면 아마 심상정 개인 정치인의 기회는 또 다양하게 더 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 초심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비주류, 이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변방이 중심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저는 역사적 진보고 그만큼 또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류 내에서의 정권 교체, 그것은 주류의 본령은 지키는 것이죠. 비주류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화를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조언한 큰 당에 지키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비주류 변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우리 정치를 변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존재 이유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기성 정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도전하는 길입니다. 20년간 이 도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실수도 하고 또 오류도 있었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20년 동안 정치의 길을 개척해온 정당은 제3정당은 저는 정의당밖에 없다, 그런 말씀 자신 있게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3당으로서 우리 당이 독자성을 존중해 주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느냐, 뭐 기대보다 지금 많이 더딥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크게 드렸습니다.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도 실망을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10% 가까운 지지를 주셨는데 총선 이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것도 전적으로 저 심상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선거의 이 환경과 조건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들 비호감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지지율을 위해서 당장에 좀 반응이 있을 만한 공약도 좀 막 던지고 싶고 뭐 이러저런 고민도 해봤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라면 그래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의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나.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 교체, 기득권 정치 세력의 공수교대의 정권 교체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의 삶을 더 낫게 할 것인가, 미래로 나가는 길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이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빨리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만 가지고 저 심상정에 대한 지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토론의 장이 열리면 정의당이 해온 길,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하성우 경남신문 국장께서 질문 이어가시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경남일보 하성우 기자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그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소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더 힘들고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후보께서는 작년 11월 12일에 주 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신노동법을 통해 당당한 노동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 4일제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잘 나가는 대기업들만 더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격차가 큰 거 아니냐. 심상정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선 제가 1호 공약으로 낸 것은 바로 이런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 신노동법입니다. 그 안에 주 4일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 주 4일제를 끄집어내서 지금 1호 공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 신노동법에는 우선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그동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 하나의 틀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죠.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화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라이더라든지 다양한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노동 시장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노동 형태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또 라이더들 제가 만나 보면은 자유롭게 시간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좋다 이 직업에서. 그렇지만 내가 노동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 차별 없는 대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가장 중심축으로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노동법에는 예를 들면 1년 상시고용직에 1년 계약하고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때는
평등 수당을 지급하게 만듭니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주로 뭐 휴일 휴가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을 또 사회보험을 기업이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액을 평등 수당으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게 되면 휴가비도 줘야 되고 또 사회보험료도 기업이 내줘야 되니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쪼개기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노동시간 보장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자는 방안으로서 일단 지금 공공부문, 예를 들면 지금 220여 개의 지금 지자체도요. 동사무소도 옆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이 동사무소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환경미화 월급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동일한 노동은 그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동일임금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여기서부터 차별 해소를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주 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권 강화 방안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단견입니다. 제가 주 5일제, 주 4일제를 제안한 것은 생산성 향상과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제시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입니다. 세계는 이제 창의력 경쟁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이런 생산성은 미래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4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작업 방식의 혁신, 기업 문화의 혁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인 여러 삶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또 녹색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 4일제를 전 국민 주 4일제를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또 근로기준법에 소외된 노동자들의 기본권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일괄 타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의 구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뭐 잘 모르실 테니까 자랑 삼아 말씀드리면 주 5일제가 2003년도에 제도화됐는데 그 주 5일제를 제도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제가 했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서 교섭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주 5일제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주 5일제를 합의해내니까 뭐 국회에서 바로 제도화된 거죠. 그 2004년부터 물론 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 주 5일제가 이제 제도화됐는데 그로부터도 지금 1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2년이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한 의제로 국가 의제로 삼아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부에 또 지역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광남일보 맹인섭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남일보 맹인섭입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방금 전에도 실수와 오류를 말씀하셨는데요. 또 일정을 잠시 중단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절대 실수하시지 않았다. 민주당과의 관계, 조국 사태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 많은 정치인들이 다 약자의 편, 변병의 편을 얘기하지만 지금 심상정 후보님이 정의당 후보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존재하고 제3지대에서 살아남아 계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한의 정치적 경우에 소위의 선택이었지 절대 실수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다당제 소수당의 책임 연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독일 총선에서 118석을 얻은 녹색당의 성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번 대선만큼은 3분지계를 통해서 34%의 대통령 논도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노총 주도하에 대선 공동 대응 기구, 녹색당, 노동당, 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주도의 진보 연대, 기존 진보 정당들의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진보층의 진영의 흡수라든지 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 우후죽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수많은 그 정당들의 탄생.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대 양당들의 거대한 벽, 밑으로는 또 수많은 정당들의 탄생으로 인해서 앞뒤로 압박과 어떤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좀 전에도 5시간 노동제, 4시간 노동제 이제 공약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들이 거대 양당의 어떤 독점 체제 하에 휘말리는 듯한 이런 느낌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 어떤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더 힘을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토론이 곧 시작될 텐데 이건 이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방법론을 떠나서 소수 당들의 단합에 연대에 신경 쓰는 에너지보다는 차후로 그걸 미루시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저는 그 어설픈 검찰 개혁이라는 핵심적인 질문만 예. 백신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저는 후보로 2명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3자 대결로 임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또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격려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그냥 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진보 정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000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가족들하고 시간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20년 동안 열심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에 원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큰 당들 횡포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또 우리 당은 작은데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우리 당이 작아서 할 수 없지 않나. 또 똑같이 거대 정당, 모든 권력을 누리는 거대 정당이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작은 권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당 남 탓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성찰한 것은 국민들이 남 탓한다고 다른 당 비판 잘한다고 점수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이 원래 초심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 사회에 대변되지 않고 있는 또 불평등의 계곡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 곁에서 그분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 헌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이번 제가 크게 성찰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당이 마이너리티 전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의 비주류 그분들이 메조리티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구조가 그분들을 배제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수자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희는 비록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저희가 살아온 또 애써온 이 길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가도록 하는 길이고 또 시민들에게 정치가 그나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도 다른 후보들과 당당히 겨루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 현안 질문을 마치고요. 2부 지역 현안 질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인천 지역 임태훈 기자, 경기일보 임태훈 기자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경기일보 임태환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께 경기 인천 지역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후보님께서 유일한 경기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경기도민의 관심도 좀 높은 상황인데 사실 대선이 한 4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 경기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공약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택 공급 얘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혹시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시는 경기도의 최대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공약은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인천 관련해서도 인천의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인데 이 문제도 다른 후보들이 그냥 대안을 찾겠다고만 두리뭉실하게 말을 했는데 혹시 심상정 후보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뭐 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탈수도권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집값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값은 이제 여러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낮추겠다, 뭐 세금도 깎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를 넘어섰고 또 작년 1년만에도 작은 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계속 밀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방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되고 서울로 오면 아무리 돈이 안 들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들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알바하고 또 고생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3분의 1, 수도권 인구의 3분의 1을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메가시티 안을 내고 있지만 이 초광역 체계에는 그 안에서의 또 불균형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유럽을 가보면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삶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뭐 어디서든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대다수 저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썼던 표현이 전국토의 생활 공간의 강력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번 공약으로 제시된 게 70개 혁신도시,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시군구를 합쳐서 70개 혁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갖춰진 200개 강소도시를 만들고
이걸 중심으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말하자면 메가시티론이 아니라 강소 시티론이 저 심상정의 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거리 내에서 직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철도도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면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조금만 이동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 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중간에 대학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방 분권형 강소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냈던 공약은 경기도 내에서도 남북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 보호 지역이라서 묶여 있고 그린벨트라서 묶여 있고 또 뭐 접경 지역이라서 묶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권이라든지 교통권은 시민의 기본권인데 지역의 여러 국가적인 이유에 의해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동등한 교통권, 교육권 이런 기본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공약을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지금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기 지역에서 쓴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되고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선진국처럼 갖춰야 되고요. 지금 환경부 정부하고 지금 수도권 3개 시도 광역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전부 그냥 자기 지역 주민에게 면피용 그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이 문제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남도일보 임소연 차장께서 광주 전남 현안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남도일보 임소연 기자입니다. 그 광주 지역 현안 사업 중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그 지자체 간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더불어 신공항 특별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지역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아울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 전남 지역 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공항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좀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국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또 이제 어떤 정치권에서는 우리 지역구에 뭔가 대형 SOC 사업을 따가는 게 뭐 지역 당선 전략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최근에 제안된 게 바로 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자원을 재분배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 방법이 뭐 여러 시도에 공항을 추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6개 공항이 있는데요. 흑자를 내는 데는 인천공항하고 제주공항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남은 흑자를 가지고 나머지 다 적자를 메꾸고 있고, 예를 들면 저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고추 말리고 있거든요. 활주로에다가. 그래서 이걸 경제적인 편익만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데 이게 지역 전시 공약
중국처럼 돼서 여기저기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자원 낭비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중소공항들은 다 폐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시대 역행적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공항 건설 현안이 많은데 공항을 추가 건설하는 데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저는 그 공항보다도 더 지역 주민의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분권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광주의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인센티브를 정부가 세게 주면 경쟁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정부나 행정부가 그 지역에만 유리한 얘기 이렇게 갖다 얘기한다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광주는 지금 그 군공항 소음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130억 이상의 지금 그 주민들의 피해 그 보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안 국제공항이 뭐 인구 밀집도가 광주보다는 덜하다 하더라도 거기도 여전히 소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근데 저는 이제 이 군공항 문제는 평화협정의 전망 속에서 이 군공항의 어떤 이 군공항 전체에 일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광주공항 같은 그러니까 군공항을 하게 되면 이 군의 이착륙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간의 이용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함부로 또 편수도 늘리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공항 전체의 앞으로 평화협정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과연 군공항이 몇 개가 적정한가. 지금 우리나라 16개인데 좀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공항 이전 문제는 뭐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동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쉽지 않고 평화 시대에 군공항이 얼마가 적정하고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나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윤소아 의원이 목포대의 의과대학 요청을 강력하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남에 종합 상급병원이 없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남은 그 도서 섬들의 전국의 65%의 섬이 전라남도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에 뭐 150개 이상은 의사 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전라남도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라남도에 상급 종합병원도 있어야 되고 의과대학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남이 또 노령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령 인구는 또 여러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종합상급병원 그런데도 종합상급병원이 없으니까 연간 한 80만 명이 다른 지자체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윤소아 의원한테. 그리고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거죠. 경기도가 지금 의료비가 최저인데 여기에 1.5배의 1인당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에 그 상급 종합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인 광주 전남의 비전은 결국은 전남은 저는 녹색 그 전략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R&D 투자를 비롯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렸고요. 광주는 민주주의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해서 광주의 민주화의 경험을 아시아권까지 공유하고 확대하는
그런 말하자면 민주주의 특별시로서의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경남 지역 현안 질의는 국제신문 조은호 기자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제신문의 조원호 기자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광역 연합 선도 모델로 불경 메가시티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메가시티보다는 70개 혁신 도시, 200개의 강소 도시, 2천여 개의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메가시티와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심상정표의 불경에 대한 구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뭐 지금 그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가 이제 개정되면서 초광역 단위 지자체 그 출범을 위한 TF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그것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가시티가 국가균형 발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메가시티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몇 개 더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서 지역 방송에서 질문할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메가시티를 반대한다기보다 이 메가시티 대안은 잘 만들었는데 이미 질문이 바뀌어버린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불경 지역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금속이 주력인 지역입니다. 탈탄소 기반 경제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목전에 둔 지금은 이 탄소 기반 죄송합니다. 이 불경의 이 주력 산업은 지금 탄소 기반 경제입니다. 탈탄소 전환을 시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하냐 그 무엇이라도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잘못하면 러스트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도 녹색 안에 디지털입니다.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가시티의 핵심 내용인 이 디지털만 가지고는 특히 탄소 기반 경제가 주력인 불경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불경은 탈탄소 전환을 위한 그런 국가적 지원을 총력을 기울여야 될 지역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경 지역의 거점 대학에 탈탄소 기술과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투자를 집중하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의 탈탄소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 소멸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방 분권도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울산메일 백주희 차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메일 백주희 기자입니다. 방금 부산 질문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지금 주력 산업이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전환이 진행되면서 탄소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산업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 경제회생 방안 등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울산 발전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산업 경제 중심부가 이제 울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2019년도에 녹색 전환을 위한 이제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2030년도에 전기 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300만 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황 자체가 국제시장 자체가 이걸 빠른 속도로 뛰어넘어서 심상정의 안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비용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요구 중에 환경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 그런 주장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이제는 탈탄소 전환, 녹색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지금 유럽과 탄소 국경세 협상을 작년 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국자 인터뷰를 보고서 좀 답답했어요. 국익을 고려해서 서로 그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조정 안 됩니다. 유럽은 이미 200년 화석연료 시대의 문명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대의 경쟁력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탄소국경세나 이런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좀 깎아주라 이렇게 손 비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탈탄소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30년까지 그린 모빌리티 1000만 대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 그에 상응한 어떤 국가 지원들이 이루어질 테고요. 이것은 이제 현대자동차도 상당 부분을 감당하지만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면서 많은 부품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수요를 창출해 준 거잖아요. 1000만 대라는 거는. 이 어떤 방법이 있냐? 주요 대도시는 예를 들면 2030년부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출입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 수요를 창출해 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부가 창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또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도 전기 자동차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그 강소형 중소기업 성장 전략도 함께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석유화학은 마지막 탈탄소가 실현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철강이나 이런 석유화학 산업을 탈탄소 기반으로 하는 그 기술의 핵심이 그린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죄송하지만 그레이 수소예요. 회색 수소입니다. 그 연료가 되는 그 수소를 말하자면 그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그린 수소로까지 가는 데는 우리 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로 돼 있는데 제 그린노믹스에 보면 그린 수소를 도전하는 R&D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빨리 기술 개발을 해서 이런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돕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그 핵발전 문제는 따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맥스터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50%를 생산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여러 환경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친화적이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미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미신에 기초해서 원전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전혀 그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어쨌든 100%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생산이 100% 될 때까지의 과정에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에서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동의합니다. 저희 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당이 탈원전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가동되는 원전을 다 없애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짓지 말고 수명이 다한 건 폐기하고 가동되고 있는 것은 수명이 될 때까지 에너지 믹스를 하자 이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쟁점은 뭐냐면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에 의존하겠다는 이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선혁혁 영남일보 부장께서 대구 경북 지역 현안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서정혁 기자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스마트 기술, 기업이 모여서 사업할 수 있는 제2대구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정부에 현재 요구하고 있고요. 경북 지역의 경우 구미의 전자, 영천과 경주의 자동차 부품,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백신과 바이오 산업에 정부 차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구 향후 경북 발전 방안이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대구 지역이 자동차 부품 도시죠. 아마 대구 지역의 그 경제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의 녹색 전환은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대구 가서도 말씀드렸고요. 경북 지역의 바이오 산업도 신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떤 SOC 건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권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는 많았는데 실제 시민들의 삶은 가장 또 낙후돼 있는 데가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대구에 가니까 경북대에서 입학하신 학생들 중에 한 700명, 600, 한 80명 가까이가 자퇴하고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과연 미래가 있나. 이게 뭐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지금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SOC 투자를 약속하는 정치인은 믿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는 똑같은 예산, 그 이상의 예산을 지금 아까 같은 자동차 산업을 이제 녹색으로 전환하고 말하자면 녹색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투자, 이것이 저는 대구 경북을 위한 그런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녹색 전환 과정에서 그 실업이 대량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의로운 녹색 지구로 지정해서 일자리가 전환될 때까지 정부가 일자리 전환을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이 탈탄소 전환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용일 테니까 전기 자동차로 전환됐을 때 이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의 부품이나 또는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 충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도일보 강대일 부장이 질문 이어갑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후보께서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윤석열 등 다른 후보도 이와 관련해 같은 구경을 했습니다. 여야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인데 저는 관건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이 아님을 여야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세종집무실법이라 불리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우주개발, 우주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적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지역 언론들이 계시지만 대선 전국에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R&D 역량이 우수한 대전으로 와야 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벌써 이제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후보께서는 이런 항공우주청 입지를 과연 어디로 하는 게 옳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공약 100가지를 이제 후보들이 내면 아마 자료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 많을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우선순위죠.
그 지도자가, 그 대통령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분의 철학과 비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 다 나왔는데 똑같으니까 또 속아주자, 이런 것은 저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공약을 내고 잘 이행을 했으면 또 찍어주고, 그렇지 않고 잘 못했으면 심판하고, 이게 정치거든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 정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당 체제 안에서 결국은 스스로도 속이고 시민들도 속고, 이렇게 해서 34년을 지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님하고 저하고 공약 차이가 그닥 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개혁은 실종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주권자가 하는 것이 저는 선거라는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해도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해도 정권 교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정당 정치가 본령인 민주주의는 사실 부정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 립서비스라고 했는데 진정성인데, 두 당은 정권 줘보셔서 진정성을 판단하셨을 테고, 저희는 아직 정권을 안 줘보셨으니까 한번 줘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지방분권 문제는 진짜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5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서 지역을 다녔을 때 하고 이번에 다녔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진짜 턱밑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모든 개혁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한 거거든요. 수도권이 모든 기득권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권들이 그 수도권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분권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되는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 때만 되면 개헌 이야기하고 그냥 개헌을 선거용으로 써먹고 개헌 정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개헌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후보들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양치기 소년처럼 돼가지고 개헌 얘기해봐야 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라고 봅니다. 저는 1월 2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능동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해서 그걸 매개로 개헌의 공감대를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수석들 의존하지 않고, 이게 그림자 내각처럼 돼 있는데 그거 없애고 내각하고 같이 일하겠다. 그리고 그 내각을 추천하고 지휘하는 사람은 총리로 하겠다.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 실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석밖에 없는 소수당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뭐 통합정부니 또 연합정부니 연립정치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양당 체제 안에서 양당 중에 되신 대통령은 절대 연합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다음 정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심상정만이, 제가 사선 의원으로 국회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도 상당히 조정해 본 사람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심상정이 대통령이 돼야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에 디립도를 넣을 수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헌을 통해서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개헌 전이라도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국회의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다른 당하고 제가 적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당도 국회 기반이
작은 심상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력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 권한을 과감하게 국회로 이전하고 다른 정당하고 분권을 이룸으로써 이것이 첨예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쟁점이 되지 않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의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강원도민일보 이승은 기자께서 강원 지역 현안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이승은 기자입니다. 강원도 경제 활성화 이슈가 대선 전국에서 쟁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최근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환경을 최소화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님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 또 아까 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시면서 강원도에 있는 양양공항에 고추를 말리는 지역으로 이제 전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엄연히 또 양양에는 모기지를 두고 있는 항공사가 있고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강원도 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구상 중이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설악산 문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은 따라야 된다. 그게 실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다릅니다. 국민으로 퉁쳐서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정당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예를 들면 종부세 강화부터 시작해서 탈핵, 또 이번에 케이블카 문제까지 당장 목전의 득표를 위해서 이렇게 마구 바꾸는 것은 그것은 실용이 아니라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의 감각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생적 문제인식이 바로 정치인의 철학과 그리고 비전입니다. 철학과 원칙이 확고할 때 타협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과 원칙이 없는 상인의 감각은 그것은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강원도의 비전은 두 개입니다. 키워드가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갔을 때 녹색 평화 경제 특별도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게 뭐 다른 후보들이 가서 이야기한 강원 평화 특별 자치도하고 취지와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의 미래는 녹색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만큼 녹색 자원이 풍부한 데가 없고, 그 녹색의 가치를 잘 살리면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기 지역의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저는 그 미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4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강원도에 녹색 평화 경제 특별도를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글로벌 녹색 치유지구를 유치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녹색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치유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장기 치유 여행 같은 거를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적합한 그 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 평화 경제의 거점에서 유럽행 고속 열차의 기점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참여정부가 계속 해왔던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저만의 특별한 선물인데 주 4일제 추진을 통해서 강원도 관광객 2억 명 시대를 열겠다.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주 4일제 되면요, 강원도 무조건 2억만 명 시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원래 주 4일제 되면 자영업자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 4일제가 되면 아마 강원도의 연간 관광객이 2억 명을 넘어설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농어민 기본소득, 그리고 품목별 가격
변동 직불제를 통해서 강원도 농어민의 삶도 지키겠다. 이게 제가 강원도에 드린 약속이고 강원도에 갔을 때 기자들께서 제일 정성껏 공약을 준비해 왔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현안 질문 7분 그리고 공통 연안에 관해서 6분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뭐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한 분만 받고 끊을까 합니다. 또 추가 질문 지역 현안 관련해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이 없어서 이걸 네, 하성욱 장님. 네. 경남일보 하성욱 기자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6일 MBC가 방송한 프로그램에서 안희정 전 지사를 옹호하고 미투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대법원까지 간 확정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후보님의 미투에 대한 공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저는 이 가족들의 여러 뭐 도덕적 또는 비리 의혹으로 선거판이 덮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검증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보 본인이거든요. 후보의 도덕성, 자질, 정책을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온통 지금 가족 그 비리나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덮여 있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언론사들이 양자 토론을 지금 그러니까 양자 토론의 요구에 지금 공영방송도 응대를 했는데 과연 사자 대선 후보 토론과 김건희 7시간 방송 중에 어느 게 더 국민의 알 권리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자 토론은 거부했어요. 지금 큰 당에서. 그리고 또 김건희 7시간은 본방 사수해야 된다고 또 외쳤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언론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방송이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또 이런 2차 가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그런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또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김건희 씨 본인과 그리고 또 윤석열 씨 내 남편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가 명확하게 이 안희정 성폭력 범죄의 본질이 뭐고 또 왜 잘못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예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성폭력 특히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공약인데 그거는 뭐 다른 당들도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 민주당에서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가장 원칙적인 대응을 정의당이 하다 보니까 정의당 페미당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물론 뭐 저희는 모든 성은 평등하다는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희정 씨를 제명 조치하는 것은 신속했지만 이 권력형 성범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당 안에서 깊은 성찰과 또 어떤 원칙을
제도를 세움으로써 한 획을 그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의 문제인식은 뭐냐? 그때 당시에 2차 가해를 하고 또 피해자를 괴롭혔던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정계 또 뭐 청와대 또 뭐 당의 고위직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이런 문화와 단절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장시간 동안 후보님께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설명과 곁들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